이번 영상은 부동산 권리 기초 9강부터 12강까지의 강의 통합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권리의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경매기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건물철거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지상권이죠. 지역권이죠. 근저당권이에요. 질권이에요. 근데 얘네들 권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가압류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압류 등기라고 불러요.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권리들 있죠. 얘네들 이 권리들은 각각의 목적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제한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아주는 거,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중에서 저희가 가압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가압류. 자, 앞에 가짜가 붙었죠. 무슨 뜻이에요? 임시라는 뜻이에요. 임시라는 뜻. 그래서 이 가압류는 뭐냐면 금전채권. 내가 이제 사람을 믿고 빌려준 돈, 아니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주인한테 준 보증금, 아니면 물품 대금, 카드값 등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어떤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 그때 이 사람의 부동산을 내가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쓰는 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는 임시라는 뜻도 있고요.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가압류의 순위 확보는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제가 써놓고 제가 읽었는데 저도 이해 안 돼요.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유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해외에 어떤 상품을 봤는데 와 진짜 이 상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것만 내가 들여와서 국내 유통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들여오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분이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야 친구야, 진짜 정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국내 유통만 하면 대박 칠 수 있어. 근데 들여오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네가 조금 돈 빌려줘. 네가 한 3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내가 이거 들여와서 국내 유통시키고 수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6개월 뒤에 이자도 두둑히 주고 돈도 갖고 내가 추가적인 수익금도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분이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고, 친구니까 B는 아 그래? 그러면 차용증 하나만 써줘.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이제 3개월째가 됐어요. 돈을 받기로 한 3개월째가 됐는데 A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B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친구야, 지금 내가 어쨌든 이 물품은 국내로 들여왔는데 유통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 판매를 못했어. 수익금이 없으니까 3개월만 좀 더 기다려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B는 오케이 알았어. 이거 3개월 더 기다려줄게 한 거예요. 또 3개월이 지났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제 6개월이 지난 거죠. 6개월이 지났는데 A가 소식이 없어요. B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카톡으로 보냈는데 카톡도 안 읽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사업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내일 모레 한대요. 내일 모레.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연락을 안 받잖아요. 이분이 사는 아파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친구야, A야, 나 네가 말했던 이자 필요 없어. 수익금 필요 없어. 나 당장 2달 뒤에 우리 딸내미 결혼시켜야 돼. 그러니까 원금만 돌려줘 빨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A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때 A는 배째 없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돈 언제 갚을 거야? 배째 돈 없어. 그래요. 일단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믿고 빌려준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 친구의 부동산은 있어. 재산은 있어.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돌려받으려면? 그냥 이 친구 집을 경매로 넣는 거죠. 경매에 넣어서 내가 배당받으면 되잖아요. 배당을 통해서 채권 회수하면 되겠죠. 지금 뭐냐면 법원에 가서 사람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은 있으니까 이 재산을 경매로 넣어서 배당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 가요. 경매 넣으러. 그 친구 B가 가서 내 친구 A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얘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A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저한테 배당 좀 해주세요 라고 경매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매 신청하러 가게 되면 법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증거 있어요? 돈 빌려준 증거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쓴 게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했어. 그러면 등기부만 내면 돼요.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근저당 설정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법원이 증거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차용증. 그쵸? 차용증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법원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차용증은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증거가 안 돼요. 경매 못 넣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B가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게 맞다. 그러니까 친구는 B한테 돈을 돌려줘라 라는 판결문 받아오세요. 소송 진행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제출하게 되면 이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니까 그때 경매 신청 넣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소송을 진행했어요. 보통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쵸? 짧으면 6개월이요. 길면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분은 사람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소송을 진행해서 6개월째 판결문을 받았어요.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법원에 갑니다. 여기 판결문이요. 법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돈 빌려준 게 맞네요. 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빨리 경매 넣어주세요. 법원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경매 못 넣어요. B는 얘기하죠. 아니 판결문 가지고 오면 경매 넣어준다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B가 소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소장이 상대방한테 날아가요. 그럼 A는 알잖아요. 어쨌든 소송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경매로 지금 날릴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6개월 정도.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판결문 나오기 전까지. 전에. 소유권 넘어갔고 이 사람이 판결문 제출한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B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A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판결문이 나온 시점에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C 거예요. 그러면 C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만들어준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자, 뭐냐면 친구 B가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근데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그쵸. 자,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처분하는 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처분해버리게 되면 판결문이 나와도 나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임시로 압류를 걸어버려요. 임시로. 그게 뭐냐면 아직 뭔가 확정된 게 아니죠. 근데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얘가 소유권 처분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즉, 이 권리의 힘을 제한하는 거죠. 임시로. 언제까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될까요? 안 돼요. 중기소 사장님도 이 가압류 있네요. 정리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이렇게 위험한 물건 거래 안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다른 사람은 안 될 것이고 판결문이 나오면 이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럴 때 써먹는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러니까 돈 받을 게 있을 때, 금전채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을 때 쓰는 게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는데 이 차용증을 공증회사 가서 공증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용증을 공증받는 경우에는요, 공증받은 차용증은 판결문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송 절차 없이도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차용증을 공증받은 경우와 만약에 그 차용증을 안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치고 경매 신청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A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 차용증을 공증받은 거예요. 근데 소송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그 공증받은 차용증만 법원에 제출하면. 이 케이스는 뭐냐면 A한테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안 받았어요.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통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되니까 가압류를 쳐놓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경매 신청을 하는 거야.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B의 배당 순위는 언제가 될까요? 경매 신청한 날. 경매 기입 등기 한 날. 이게 B의 배당 순위가 돼요.
만약에 여기에 뭐 근저당이 있어. 그럼 근저당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B가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지금 가압류권자이기도 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경매도 신청했어요. 자, 그럼 B의 배당 순위는 가압류예요? 경매 기입 등기예요? 가압류예요. 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임시라는 의미가 있고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잖아요. 배당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돈을 빌려줄 때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 자식이 돈을 빌려달래.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저당 담보물건 내놔. 깨끗한 거. 그리고 근저당 설정해주고 빌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한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부 들고 법원에 가면 돼요. 경매 신청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저당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만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죠. 경매 진행이. 근데 공증받은 차용증도 바로 법원에 제출만 하면 경매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셜록님 굳이 근저당 설정 안 하고 차용증 공증받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그럼 근저당 설정한 날이 배당 순서가 되거든요. 뒤에 다른 권리가 들어와도 내가 먼저 배당받아가요. 근데 내가 차용증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공증받았어. 내 등기비 아무것도 공시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근저당이 들어와. 난 그 다음에 경매 신청했어. 그럼 나의 배당 순위는 밀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차용증 공증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담보물건 내놔. 그리고 근저당 설정하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안전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 그러면 담보물건 내놔. 근저당 설정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빌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아이가 이렇게. 그러면 그 아까 가등기는 소유주가 서류를 떼어줘야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럼 가압류의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그 차용증만 제출하더라도 일단 임시로 막아두는 거예요. 임시로. 왜냐면 이런 제도가 가압류라는 제도가 없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 가압류도 소송 가서 판결이 나오면 이제 어쨌든 운명의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준 거예요. 임시로 막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돈을 받을 채권자가 임의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간단한 증거 자료만 있으면 일단 가압류 쳐줘요. 그리고 그 소송 가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판결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압류는 그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기재가 돼요. 가압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구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채권자, 돈 받아야 될 채권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압류. 저희 압류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압류 앞에 가짜가 없죠. 뭔가 확정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확정이 되었다는 의미고, 자, 이건 뭐냐면 가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어려워요. 그죠? 저도 써놨지만, 저도 네이버 찾아서 써놓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 등기부에서 보는 압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세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등기부에 압류가 있어? 아, 소유자가 세금 체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게 되는 압류는 세금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설명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자 A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뭐 내야 돼요? 세금 이끌어 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어요. 국가에서 세금 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A가 싫대요. 국가에서 세금 내세요 했더니 싫어. 어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자, 일단 돈을 내야 되는 이 사람은 돈을 줄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부동산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을 해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세금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내가 어쨌든 강제로 매각하기 전에 얘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게 되면 세금을 회수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때 국가에서 거는 게 압류예요. 압류. 근데 왜 임시 압류가 아니에요? 왜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예요? 이거는 소송 갈 필요가 없어요. 나라 돈이잖아요. 나라에서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임시로 막아놓고 소송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정해진 거예요. 받는 거는. 그래서 그냥 바로 본압류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압류로. 원래 우리가 이것도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 안 갚아. 그러면 가압류 치죠. 판결문이 나오면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안 바꿔요. 그냥 경매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압류는 다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압류를 걸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상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압박이 되겠죠. 나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날리겠네? 그럼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강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 체납으로 강제 매각하는 거를 공매라고 불러요. 공매. 공적인 매매라고 해서. 그래서 공매 절차로 강제 매각 후 세금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강제 매각하는 사건들을 저희가 온비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도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매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 경매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아니면 개인과 법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은행이죠. 법인은 은행이죠. 아니면 법인과 법인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는 이때는 법원에 가서 강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과 관련해서 강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요.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을 저희가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강제 매각하는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온비드 사이트예요.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나오는 공매 물건도 찾아볼 수 있고요. 세금 체납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재산도 여기서 매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분 옥션원 사이트 다 가입하셨어요? 옥션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공매 검색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도 공매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단 경매와 공매는요, 일단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을 하는 거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경매는 저희가 법원 입찰장에 가야 돼요. 근데 공매는 전자 입찰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시간 없으신 분들은 공매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경매는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공매는 전자 입찰이 가능하고요. 경매는 법원에 가서 내가 현장에 가서 입찰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낙찰받고 나서, 그러니까 권리 분석 자체는 동일해요. 둘 다. 권리 분석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경매 권리 분석을 배우면 공매 권리 분석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스킬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낙찰되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야 되잖아요. 명도의 과정이 있는데 경매는 인도 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랑 협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 3개월이면 저희가 이 사람 내보낼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근데 공매는요, 인도 명령 신청 제도가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랑 명도 이전, 점유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소송 가게 되면 판결문이 언제 나와요? 6개월 뒤에.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6개월 뒤에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을. 그래서 공매는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점유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 물건이 하나는 경매로 나오고 하나는 공매로 나왔어요. 다른 물건들이. 근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고. 그러면 공매의 낙찰 가격이 조금 낮아요. 경매보다. 왜냐면 명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서 2, 3개월이면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공매는 협의가 안 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건 하나인데 이게 경매로도 진행이 되고요. 공매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근데 경매로 누가 낙찰받았어. 공매로 누가 낙찰받았어요. 그럼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잔금 먼저 낸 사람. 네, 잔금 먼저 낸 사람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 공매 두 가지가 낙찰이 됐으면 공매권자가 공매 낙찰받은 잔금 납부하잖아요. 그럼 경매 낙찰받은 사람은 보증금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건 하나가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경매, 공매 다 입찰해요. 경매는 조금 더 높게 입찰을 하고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공매로 내가 낮게 이제 입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공매가 낙찰이 됐어. 그러면 공매로 잔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입찰할 때 법원에 제출했던 보증금은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등기부에 압류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 납세, 세금이죠. 그리고 권리자 국으로 되어 있죠.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가라는 뜻이고 포항세무서장에서 받을 세금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압류를 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제한하는 등기예요.
경매 기입등기가 있죠. 경매 기입등기. 경매 기입등기도 뭐냐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이거 경매 진행되는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경매 기입등기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는 거죠. 우리가 중개소에서 경매 진행되는 사건 일반 매매로 거래해요? 거래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약간 능력 있는 중개사분들은 채권자랑 뭐 매수자랑 다 모여가지고 채권 정리하면서 이제 일반 매매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중개사분들은 경매 기입등기 있으면 이거 저희 거래 안 해요. 그래서 경매 기입등기 자체도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를 제한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경매 진행되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소유권 취득하거나 어떤 권리 설정할 때 잘 알아보고 하세요라는 어떤 주의를 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에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가압류, 압류, 경매 기입등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요 밑에 있는 예고등기, 가처분, 건물설계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진행할게요. 아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경매 공부를 전혀 안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오늘 수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뭐냐면 이름이 낯설어.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만약에 전학을 가요. 학교 다니다가 전학을 가요.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친구 이름 외워야 되잖아요. 다 낯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름이 낯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반복적으로 그 친구 이름 뭐지 계속 반복적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이런 성격이구나, 얘는 이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은 필요해요.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권리들을 이름 자체를 자주 반복하셔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대충 저런 느낌이구나, 대충 그냥 감이 살짝 정도의 감만 있으셔도 여러분이 나중에 뭐 중수로 레벨업 하시거나 고수로 레벨업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희 이번에는요, 예고등기, 가처분, 건물 철거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색깔이 뭘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위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초보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경매물건을 보다가 예고등기가 있어, 가처분이 있어,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어, X표 누르시고 나오세요. 다른 물건 검색을 하세요. 다른 물건. 일단 이제 제가 예고등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분이 계세요. 아파트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에 A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이분 어제 가족이랑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외국 계열 대기업 회사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야, 너 미국에 한 5년 정도 갔다 와. 거기서 일하다가 5년 뒤에 들어오면 내가 승진시켜줄게.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가족이랑 같이 갔다 와. 미국에 너네 가족들이 살 주택도 마련해놨어.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5년 동안 고생하고 오면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오케이 했어요. 근데 어차피 5년 뒤에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굳이 이 집을 팔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뭐 가족들이 쓰는 가구라든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둔 채 해외로 이제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자, 어차피 자기 가구라든지 짐이 다 있으니까 임차인도 못 맞춰요. 전세나 월세 못 맞추겠죠. 그 짐을 둔 상태로, 빈집 상태로 해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A 가족들이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가죠? 짐 풀러? 집으로 가야겠죠. 어떤 분은 검색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짐 풀러 어쨌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어쨌든 자기 아파트 호스로 와서 이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근데 안 열려. 내가 까먹었나? 그래서 와이프 생일번호로 해봤는데 또 안 열려요. 이거 뭐지? 그러는데 안에서 삐리리 거리더니 문이 열리는 거, 안에서. 그러더니 B라는 남자가 등장을 해요. A는 황당한 거죠. 나는 이거를 매매한 적도 없어. 임차인을 드린 적도 없어. 근데 내 집에서 B라는 남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물어봐요. 여기 내 집인데 당신 누구세요? 그럼 B라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 집 소유권자인데요. 제 집주인인데요. A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원래 내 집이었고 내가 이거 집 넘긴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B가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부 떼보세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등기부 떼봤더니 정말 등기부에 B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 소유권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소유권 A도 나 소유권 이전에
허락해요 라는 서류가 제출돼야 되고, 나도 소유권 취득할게 서류가 제출돼서 A와 B가 서류 준비한 다음에 등기소 가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그거를 보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부분 법무사가 대리해 주는 거죠. 자, 근데 A는 소유권 넘긴 적이 없으니까 자기 서류를 넘겨준 적도 없어요. 근데 B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건 뭐예요? A 관련된 서류가 등기소에 제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A와 관련된 서류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와이프 같이 갔잖아요. A 관련된 서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서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B가 서류 위조한 거예요. A와 관련된 서류를 이전을 해서 그거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을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친구 어깨들 불러서 쫓아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어쨌든 내 소유권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소송 가는 거예요. 소송. 나는 B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 적이 없으니까 B의 소유권을 무효 처리하고 다시 원상복구해 주세요 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죠. 소송을.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가는 누구 편 들어줄까요? A 편 들어줄까요? B 편 들어줄까요? 자, A는 착해요, 나빠요? 착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B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서류 위조했잖아요. 서류 위조는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다 서류 위조된 거 다 밝힐 수 있거든요. 그것만 밝혀지게 되면 국가는 A 편 손을 들어주겠죠. 결과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A가 승소하게 될 거예요. 그럼 A가 승소하게 되면 B의 소유권은 무효 처리가 되고 다시 A한테 소유권이 원상복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짧으면 6개월, 길면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B는 어차피 자기가 나쁜 놈인 거 알잖아요. 소송 진행하면 소장 날라오겠죠? 그럼 이 사람, B는 생각할 거야. 이거 시간의 문제지. 이거 어쨌든 시간 지나면 내가 소유권 무효 처리가 되겠구나를 알아요. 그럼 B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쵸?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자기 친구 C를 불러요. 어리숙한 친구 C를. 이 어리숙한 친구 C는 얼마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C를 불러요. 그래서 C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C야.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야, 이게 시세가 20억이다. 20억이야. 근데 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10억에 줄게. 10억. 10억만 주면 소유권 이전해 줄게. C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야, 너밖에 없다. 20억짜리를 10억에 주다니. 그리고 10억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해 간 거예요. B는요, 이 소유권 가지고 올 때 돈 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10억 꿀꺽 한 거잖아요, 지금.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있어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C가 이전을 받았고요. 그 와중에 왜냐면 이게 소송 진행된다는 걸 얘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얘는 부동산 몰라요. 어리숙하니까. 친구 말만 믿고 10억 주고 소유권 가져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A가 승소합니다. A가 승소해요. 자, 그러면 일단 B의 소유권은 B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소유권 무효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A가 승소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A는 착해요, 나빠요? 착해요. 자, C는 착해요, 나빠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뭐냐면 C가 소유권을 가지고 올 때 얘가 서류 위조해서 소유권 가져온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받았다 그러면 나쁜 애예요. 근데 B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모르는 상태로 얘는 친구 말만 믿고 10억 지불하고 소유권 가져온 거예요. 그럼 법률적으로는 C도 착해요. 자, B는 나쁜 애가 확실하니까 서류 위조했으니까 얘는 무효 처리하면 되는데 A도 착하고 C도 착해요. 그러면 국가는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A도 착해, C도 착해. 자, 권리는 끝발게임, 순위게임. 둘 다 착해요. 둘 다 착하면 먼저 선순위 권리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C는 소유권 이렇게 무효 처리당해요. 10억은 B한테 줬는데 B를 찾았더니 연락이 안 돼. B가 라스베가스 가서 잡았더니 라스베가스 가서 10억을 다 탕진해버렸어. 그러면 돈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이거 그러면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뭔가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이거 문제 있는 물건이에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들어오세요. 피해볼 수 있어요. 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고등기예요.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이렇게 기재가 돼요. 이번에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예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된 거 있잖아요. 이거 말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이 들어와서 국가에서 직권으로 경고해주기 위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예고등기는요, 어쨌든 이런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고등기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예고등기 제도는요,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사람들이 예고등기 제도를 악용했어요.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올 수 있겠죠. 예고등기 되어 있는 물건들이. 자,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이 예고등기가 있는 거 보고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내가 이거 낙찰받아요. 저희는 예고등기 보고 들어온 거죠. 저희 나쁜 애예요. 그게 뭐냐면 소송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에서 A가 지면 나는 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소송에서 A가 이기면 나는 나쁜 애야. 나는 그러면 여기에 승복해야 돼. 그럼 나는 소유권 뺏길 수 있어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거라고 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고등기 있는 물건은 내가 낙찰받아서 잔금 치르면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소송에서 상대편이 승소하게 되면 나는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고등기 제도를 사람들이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자들은 예고등기 있는 물건 있으면 이거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소유권 뺏길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고등기 있는 물건은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준단 말이에요. 현금이 있어야 되고 소유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물건이에요. 예고등기 있는 물건은. 근데 사람들이 악용한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집이 있어요.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 설정했어요. 얘가 경매에 넣었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촌을 불러. 사촌을 불러서 야 사촌아 너 이 집 네 거라고 소송 좀 해라. 원래 자기 건데 사촌한테 그냥 소송하라고 한 거예요. 사촌이 소장을 제출해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요? 예고등기라고 기재해 주는 거예요. 예고등기라고. 그러면 경매 투자자들은 소유권 뺏길 수 있는 물건에 입찰 들어올까요? 입찰 안 들어와요. 그러면 10억짜리가 뭐 8억, 5억, 4억, 3억, 2억 떨어져요. 한 1,000만 원 떨어지면 에라 모르겠다 낙찰받을 수 있겠지만 1,000만 원 날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차례 입찰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0억짜리가 1억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제3자를 불러요. 야 내가 1억 줄 테니까 대출 안 나오니까 1억 줄 테니까 네가 낙찰받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예고등기 제도를 사람들이 경매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계속 써먹었던 거예요. 그 비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안 되겠다. 예고등기 제도 폐지해버렸어요. 지금은. 저도 기억 못해요. 좀 오래됐어요. 근데 보시면 예고등기 제가 설명드렸고요. 예고등기 있는 물건이 폐지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제 23년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예고등기 있는 물건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이게 옥션원 사이트인데 옥션원 사이트에 특수 물건 검색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예고등기 있는 물건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예고등기 있는 물건들만 솔팅이 돼서 검색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예고등기 있는 물건이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2023년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9건 있어요. 9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고등기 있는 물건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런 물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정리가 되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버리자 이거죠. 어차피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투자가 목적이잖아요. 투자가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은 버려도 상관없겠죠. 자, 근데 뭐냐면 예고등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선의 피해자를 막는 역할도 하고 어쨌든 권리관계를 딱 동결시키는 역할도 해요. 왜냐면 권리관계가 있는데 예고등기가 들어오면 뒤로 권리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의 권리를 딱 동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게 지금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앞에 가짜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임시라는 뜻이에요. 임시라는 뜻이고요.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송을 전제로 어떤 소송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임시로 하는 처분 명령이에요. 임시 처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소송을 진행할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고 싶어. 그때 내가 가처분을 일단 걸어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권리가 안 붙게 되니까. 우리가 가처분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죠. 자,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분이 계세요. 부동산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부동산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하나. 뭐가 있죠? 그쵸. 종부세, 종부세. 종부세. 이 부동산만 없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돼. 근데 그럼 이 부동산을 근데 또 처분하기도 싫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처남을 불러요. 처남을 불러서 처남이 저 부동산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 내 종부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아. 근데 처분하기도 좀 그래.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처남이 소유권자로 등록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형님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등기부상에 비로 기재가 돼요. 자, 이건 정상적인 매매예요? 아니죠. 얘가 매매 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는 누구예요? A예요. B는 무늬만 소유자예요. 서류상으로만 소유자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A가 진짜 소유자고요. B는 처남은 무늬만 소유자예요. 이거를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소유자는 A인데 서류상으로만 다른 사람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은 불법이죠. 불법. 자,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 A라는 분이 다른 부동산을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와도 종부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남을 불러요. 처남을 불러서 처남, 이제 나 다른 부동산 팔았으니까 이거 소유권 나한테 다시 이전해줘 라고 얘기해요. 이제 원상 복구해줘. 처남이 뭐라고 해요? 최꼰대 왜 그러세요, 형님? 이러는 거죠. 자, 처남은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내 물건인데, 내 소유권의 물건인데 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가는 거죠. 소송 진행. 자, 예전에는 소송 진행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국가에서 직권으로 예고 등기를 이렇게 기재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해주는 거죠. 경고해주고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도 소유권 이제 안 받아가겠죠. 문제가 있는 물건이니까 소유권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고 난 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누가 승소할까요? 자, B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소유권 취득한 것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주고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B는 나빠요. A는 나빠요, 착해요? 나빠요? 근데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자, A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그럼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B는 완벽하게 나쁜 애잖아요. A는 뭐예요? 애매모호하죠. 일단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 얘가 맞아. 근데 명의신탁 자체는 나쁜 짓이야. 그래서 명의신탁은 별도로 처벌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A가 맞으니까 국가는 A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A가 승소하게 돼요. 그러면 A가 승소하게 되면 B의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말소되겠죠. 예고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고등기는 소송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목적 달성한 거로 보고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예고등기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자, 소송을 진행을 해요. 자, B는 그러면 소장이 날라왔으니까 시간의 문제지 소유권 다시 무효 처리될 걸 알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해요? 그쵸. 그 어리숙한 친구 C를 또 부르는 거예요. C를 불러서 C야, 너 좋아하는 거 알지? 20억인데 10억에 줄게. 이렇게 넘겨버려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A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B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A가 승소했으니까 B의 소유권은 무효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C는 착해요, 나빠요? 자, 일단 이거를 혹시 얘가 명의신탁해서 소유권 이전한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한 거면 법률적으로 나쁜 애예요. 근데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법률적으로 착해요, 나빠요? 착해요. 자, A는 어때요? 착해요, 나빠요? 지금 뭐냐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얘가 맞긴 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본인 스스로 일으켰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럼 얘는 완벽하게 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아까 뭐냐면 해외에 5년 동안 갔다 오신 분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의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착해요. 하지만 이분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맞지만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인 거예요, 얘는. 자, 얘는 중간, 얘는 착해요. 그럼 법원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C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는 C로부터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C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아와요. 이때 B는 소유권은 못 가져오지만, 왜냐면 이 문제가 일으킨 또 상대방은 누구예요? 처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처남이 그냥 소유권 넘겨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남이 안 넘겨줘서 지금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처남한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C로부터는 소유권을 못 가져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예고등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송하는 사람이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거예요. 소송을 어쨌든 진행하기 전에 일단 얘가 소유권을 넘겨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소송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처분 등기를 하고 한 달 뒤에 소송 진행할 수도 있어요. 가처분이 있다는 얘기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행 예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중개소에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서 A가 승소하게 되면 B의 소유권은 무효 처리가 되겠죠. 가처분도 결과가 목적 달성한 거로 보겠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가처분은 뭐예요? 내가 소송 가서 판결 받을 거야. 판결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판결 받을 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임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처분 금지를 때린 거잖아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허락해 준 거고. 그래서 근데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목적 달성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A가 승소하든 A가 패소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가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한 거로 보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저거는 소유주의 의사랑 상관없이 그냥 바로 반영이 가능한? 네네. 임시잖아요, 임시. 확정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쨌든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가압류를 치거나 임시로 처분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 보니까 신청했지만 기각될 수도 있는. 네.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기각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볼게요. A가 소송을 진행을 해요. A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걸었어요.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근데 B가 소유권을 어리숙한 친구 C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C는 부동산 몰라요. 어리숙해요. 이 친구 말만 믿고 등기부도 안 봤어. 등기부를 봐도 가처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이 가처분이 임시로 너한테 처분해도 되는 권리래 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어쨌든 취득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A가 승소를 해요. 그러면 B의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말소 되겠죠.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요, 어쨌든 얘가 어리숙하든 아니든 얘는 어쨌든 소유권 가지고 올 때 등기부 받겠죠. 안 받으면 얘 잘못이에요. 그러면 경고 문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뒤에 권리 설정하는 사람들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 잃을 수도 있어. 조심해. 라고 경고 문구를 삽입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C가 이거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어쨌든 이거를 남겨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C는 이 소송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소유권 취득한 거로 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자, 근데 A가 승소했죠.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그렇죠. 가처분을 보고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법률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패소하게 되면 소유권 C는 온전하게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지만 A가 승소하게 되면 C의 소유권은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가처분도 지워지겠죠. 그래서 예고 등기가 없어지면서 가처분을 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요.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처분, 그러니까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임시 명령을 때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보존 권리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시 원상 복구해달라, 이전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건데 이거 권리관계 동결시켜주세요. 신청한 거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주고 가처분 등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거고, 여기서 막는 건 뭐냐면, 금지사항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제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임시로 처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기재가 돼요. 자, 여기 보면 가처분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 상태의 권리를 동결시키기 위한 임시처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 가처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한 가처분,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자, 다툼에 대한 가처분은 뭐냐면, 부동산에 있는 권리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내가 소유권자인데, 내 처남한테 넘겨줬는데 안 돌려줘. 그때 소송하기 전에 가처분을 거는 거야. 이런 가처분을 이제 다툼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하고요. 임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도 있어요. 뭐 근저당 설정 청구권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처분. 이건 뭐냐면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 근저당 설정해 주겠대. 그래서 이제 뭐 3억 원을 주면 자기가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날 3억 원을 입금했어요. 근데 상대편이 근저당 설정 안 해줘. 서류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난 돈을 줬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줬는데 돈도 안 돌려주고 근저당 설정도 안 해줘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서 내가 돈 빌려준 게 맞고 근저당 설정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겠죠. 근데 얘가 그 와중에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관계를 넘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임시로 그걸 막아버려야 되겠죠. 그럼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가처분을. 자, 그래서 가처분을 걸어놓고요. 내가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소송에서 이겨.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이 되겠죠. 나의 목적은 소송의 판결의 결과로 소송에서 승소해서 근저당 설정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내가 가처분을 설정을 해놓고요. 나중에 소송 진행해서 1년 뒤에 승소했어요. 그럼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근저당 설정 일자가 가처분 날짜로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임시라는 의미가 있고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처분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소유권 가져오기로 했어요. 매매 계약하고 잔금 다 치렀어. 근데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안 넘겨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처분금지 명령 신청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거 막아야겠죠.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가처분을 걸고 소송 가서 내가 승소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소유권 취득 날짜가 가처분 날짜로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저희가 가압류도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가처분도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막는 거죠. 둘이 목적이 동일해요. 그러면 언제 가압류 걸고 언제 가처분 거느냐?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 상대방한테 내가 어쨌든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니까 임시로 돈 받을 게 있을 때 소유권 이전을 막을 때는 가압류로 가는 거예요. 가압류. 근데 이제 금전 채권이 아닌 비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은 돈 받을 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때 내가 소유권 어떤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고 싶을 때는 가처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네. 그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헤어져야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규칙 사유로 지금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은 남편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위자료 내놔. 내가 너 때문에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한테 받을 금전 채권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남편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게 되면 위자료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도 없다 그러면 이때 남편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때 그러면 어떤 걸로 막아야 돼요? 가압류죠. 왜? 돈 받을 위자료니까. 그죠? 손해배상 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위자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 이때는 그러면 가압류로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는 거야. 금전채권과 관련해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토지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님 돈으로 매입을 했는데 명의만 남편한테 빌려줬어. 근데 지금 이혼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래 진정한 소유권자는 우리 어머님이니까 이혼하는 과정에서 네가 지금 소유권 명의 신탁한 거 다시 돌려줘. 소송 진행하는 와중에 소유권을 씨한테 넘겨버리면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아버려야 했죠. 그럼 그때는 어떤 걸 걸어요? 가처분. 그쵸, 가처분. 그 땅은 원래 우리 엄마 거니까 명의만 네 거로 한 거니까 네 맘대로 처분하지 마. 이럴 경우에는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가처분. 그리고 여기서 아까 가압류 걸었잖아요. 자, 위자료는 가압류를 거는 거 돈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하잖아요. 재산 분할. 근데 이 사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자, 근데 이 사람이 처분해버리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걸어야 될까요? 가처분을 걸어야 될까요? 재산 분할은 내가 그 재산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만들어냈던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 가지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떤 거 거는 거예요?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가압류, 재산 분할은 가처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걸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근데 남편 진짜 진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등기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 이번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해외에 5년 동안 나갔다 오신 그분 생각나세요? 그분이 5년 동안 해외 나갔다 왔더니 자기 아파트가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방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나대지 토지. 나대지라는 건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은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불러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야. 아파트가 그 사단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 주소지로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A가. 불안하니까. 근데 토지 등기부 아직까지 내 걸로 되어 있어. 다행히. 근데 이분이 계속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해.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요. 이 나대지 토지가 있는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어. 뭐지? 그래서 내 토지 위에 혹시 건물 등기부가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건물 등기부도 존재해. 그래서 소유권자가 아까 걔야. 내 아파트에서 나왔던 사람. 저희가 남의 토지 위에 내 소유의 건물을 짓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뭐냐면 토지 소유권자랑 합의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30년 약정하고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건축허가 받을 때 토지 등기부에 내가 지상권 설정자인 거를 증명하면 돼요. 제출하면 토지 등기부를 제출하게 되면 지상권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떨어져요. 그럼 내가 건물 지을 수 있겠죠. 건물이 완공되면 또 토지 지상권 또 제출하게 되면 또 완공해서 등기부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상권 설정하지 않고요. 건축허가 받을 때 토지 소유권자한테 허락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해줘요.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또 토지 소유자한테 서류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등기부 만들 수 있어요. 남의 토지 위에 우리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토지 등기부엔 지상권은 없어. 자,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건축허가 받을 때 등기부 만들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관공서에 A한테 허락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A는 넘겨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짓을 벌인 거예요? A와 관련된 서류를 또 위조한 거예요. 위조. 그래서 A가 B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왜 그래? 건물 철거하고 지금 저 건물이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철거하고 네가 점유하고 있는 내 토지 나한테 넘겨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B가 싫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야 되겠죠. 어떤 소송일까요? 저 건물 철거해라. 그리고 건물이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토지를 정상적으로 건물 철거해서 인도해라 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 이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B는 또 어떻게 해요? B는 자기 나쁜 거 알잖아요. 또 C를 불러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C야. 요거 그 토지는 우리 거 아니야. 건물만 내 건데 내가 이거 지을 때 토지 소유자는 다 허락받아서 지은 거야. 근데 건물 가격만 따져도 10억이거든. 내가 넌 좋아하는 친구니까 5억에 넘겨줄게. 그래서 C가 이 말만 믿고 취득합니다. 건물의 소유권만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A가 소송에서 승소해요. 자, 그러면 건물 어떻게 돼요? A가 원하는 건 뭐냐면 건물 철거해라라는 소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승소했어. 그럼 건물 어떻게 될까요?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C는
어쨌든 10억 지불하고 소유권자가 되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공무원들이 한마 들고 와서 내 건물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건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되면 경고 문구를 삽입해요. 건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되면 토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건물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등기부등본에 경고 문구를 삽입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A가 건물 철거하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가처분을 설정합니다. 그게 건물 철거 가처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이거 건물 철거하라고 소송 진행했어. 예고 등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고 등기는 뭐냐면 동일한 부동산 안에서 권리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예고 등기로 경고 문구를 삽입해 주는 거고요. 비록 지금은 폐지됐지만 건물 철거 가처분은 뭐냐면 이 토지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고 A의 부동산이고 건물은 B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처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건물 철거 가처분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경고 문구를 삽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B가 카드값을 안 냈어. 그러면 카드사에서는 이 사람의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경매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있네요. 근데 건물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은행은 토지까지 경매 넣을 수 있어요? 토지는 다른 사람 거니까 안 되겠죠. 건물만 경매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경매 들어와. 자, 그러면 건물만 매각이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건물만 지금 매각되는 물건인데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어요. 낙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보고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소송의 결과에 나는 승복하는 걸 전제로 낙찰 받은 거거든요. 토지 소유권자가 지면 나는 건물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이기면 나는 최악의 경우에 건물이 철거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물건들 낙찰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이런 물건들 누가 낙찰받아요? 토지 소유권자가 낙찰받아요. 그러면 이제 동일인이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등기부등본에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 철거 가처분이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인도 가처분이라고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 철거 가처분이에요. 건물 철거하게 되면 토지가 인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토지를 인도하래. 토지를 인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이나 건물 철거 가처분이나 토지 인도 가처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요.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피보존 권리라고 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건들 예고 등기나 가처분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소유권 뺏길 수 있어요. 내가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하면 일단 국가에서는 소유권 이전해줘요. 근데 소송에서 상대편이 승소하게 되면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등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토지 소유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내 건물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 건물 철거 가처분은요, 여러분들 있으면 창 닫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예고 등기가 가처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가 목적이신 거면 그냥 창 닫고 다른 물건 찾으시면 돼요. 이런 물건들이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모든 예고 등기와 모든 가처분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소송 제기한 사람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나랑은 상관없는 경우도 있어요. 낙찰받은 나의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입찰 들어가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법률적인 지식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라고요. 그냥 버리시고, 투자가 목적이시면 버리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실입주가 목적이야. 경매로 내가 좀 약간 취득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게 목적이고, 나는 A 단지 아파트에 꼭 경매로 취득해서 입주하고 싶어. 근데 내가 계속 A 아파트 단지 경매 나오나 안 나오나 봤는데 안 나와.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5년을 기다렸는데 5년째 되는 날 내가 원하는 평형대에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 근데 등기부를 봤더니 예고 등기가 있어. 등기부를 봤더니 가처분이 있어. 그때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예고 등기나 이 가처분이 이게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소유권 뺏길 수 있는 건지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4시간 강의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저한테 위임하세요. 여러분, 경매 실력은 내 주변에 경매 잘하는 사람을 내가 인맥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실력이에요. 내 실력. 대신 이제 주기적으로 저한테
오래 살라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맛있는 것 좀 보내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또 악용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솔롱님,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물건이 있어요. 제가 입주할 건데 가처분이 있어요.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부산에 있는 물건이에요. 부산에 있는 물건. 아니, 이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입찰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폐차하셨어요. 2개월인가 3개월 지나서, 솔롱님, 제가 그 시립주 아파트 보고 있는데, 가처분이 있어요.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서울이야. 어디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시립주가 목적이신 분들은 서울 물건이면 서울 물건만 보고 부산이면 부산 물건만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물건 부산이었는데 두 번째 물건은 이제 서울이었어요. 저를 악용하신 거죠. 근데 뭐냐면 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예고 등기 가처분 있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 입찰하실 때 반드시 저한테 결제 받고 입찰 들어가세요. 그건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 지금까지 이제 요 위에 있는 권리의 힘을 제한하는 뭐 가압류, 압류, 경매기 등기, 그 위험한 예고 등기, 가처분, 건물 철거 가처분까지 배워봤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이제 10분 쉬었다가 요 기타 등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